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기다리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라는 문구를 썼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도 뭐 니 탓이냐, 뭐 다 힘들다 말씀하시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뭐 힘들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또 감정에 많이 휩쓸리고 또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일단 저를 좀 깎아내리면서 같이 괴롭히기도 하면서 같이 좀 위로를 받으시고 좀 오래 버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것저것 길게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팔면 후회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보란 듯이 반등할 거고 이제 그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 것이냐에 대한 그 기간은 무작정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번 FOMC 그리고 다음 FOMC 혹은 뭐 실질적으로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어저께 대규모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어, 승인하면서 2조 달러 가까운 이제 자금이 풀렸습니다. 그럼 물가는 자연스럽게 오를 테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자연스럽게 오를 테고 현재 머물러서 있는 채권 금리 그리고 물가와의 괴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에 와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주식이 쉬운 적은 없었거든요. 제가 한창 장이 좋았으니까 작년에는 많이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수백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3%에서 5% 띠용 3%에서 5% 그다음에 방송사고네요 또 3%에서 5% 그리고 미치겠네. 짧게 좀 먹어야 되는 이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10% 20%씩 막 오르는 장 사실 저 거의 없었거든요. 아무튼 다시 순환 사이클에 대한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최근 시장이고요. 어쨌든 지금 팔면 후회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채권 금리 얘기하다가 갑자기 샜는데 결국에는 이거예요. 10년 기대 인플레이션 2.24 더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저께인지 그저께인지 미국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곧 승인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시장에 돈이 더 많이 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채권 금리와 기준 금리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간의 괴리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화폐 가치가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를 맞춰서 올려줘야 된다. 화폐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오르는 거랑 채권 금리가 오르는 거랑 주식이랑 무슨 상관이냐 아직 뭐 저희한테는 너무 익숙한 얘기지만 채권과 주식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돈은 하나로 한정되어 있는데 주식으로 가느냐 채권으로 가느냐 채권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지금 주식으로 많이 쏠려 있지만 어느 정도 금리가 회복된다고 한다면 안전하게 자금을 굴릴 수 있는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수급이 쏠릴 위험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낮아지는 그런 원리는 굳이 깊게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양립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낮출 수 있느냐? 낮출 수도 없죠.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고 제로금리에서 더 이상 낮춘다는 것은 이 인플레이션과 채권 금리 간의 간격을 더 벌릴 수 있는 이제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주요 애널리스트들의 레포트를 찾아보더라도 지금 어떻게 금리의 향방을 뭐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말 시장에 맡길 수밖에 없는 아주 중대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장도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저도 지난번 커뮤니티 VIP 커뮤니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이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는 시장이 제일 어렵다. 차라리 빠질 거면 쭉 빠져서 살 수 있는 반등의 기미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면 이게 엇박자 나면 계속 털리는 거잖아요. 이런 시장이 좀 어렵긴 했습니다. 딱 지금 이 짝인 것 같고요. 시중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서 코스피가 주춤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 공포 지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채권 가격이고 이거는 지수입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지수는 오르고 채권 가격이 오르면 지수는 떨어지고 지수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이런 반대로 가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금 팔지 않고 버텨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애프터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자는 겁니다. 2020년도 어느 기업 하나 어렵지 않은 기업들이 없었을 겁니다. 기저효과를 바탕으로 21년도에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출주도 산업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수출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 결국에는 수출 모멘텀에는 크게 이상이 없다라는 데이터들, 그리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중국 철강발 열연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쪽 종목들도 괜찮을 것 같다. 거시적으로 포인트들이 있는 종목들 제외하고는 지금 증시가 밀리면서 어쩔 수 없이 따라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이 밀리는데 혼자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정말 특출나거나 그 시대를 잘 타고 났을 뿐이지 뭐 흐름 앞에는 장사 없습니다. 그래서 내 종목이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이제 좀 기다려야 되는 이제 그런 시점이 온 거죠. 정상적인 주식 시장이라고 봅니다. 왜 10년 동안 코스피가 2000에서 머물렀는지를 여실히 느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짧게 순환하는 거예요. 예전 한 20년 전처럼 종목 하나 묻어두고 뭐 10년씩 가는 그런 시대가 또 지났고, 2010년부터 2020년도까지는 이제 사이클 순환, 국가를 주도하는 산업의 그 사이클의 트렌드에 맞춰서 주식을 하는 이제 그런 시기였다면, 2021년도에는 정말 테마성 짙은 어떤 업종별로 묶어서 흐름이 지속되는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장이 좀 받쳐준다면 더 확실하게 드러나겠지만 지금은 조금 힘든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2021년도의 순이익 전망치가 상향 혹은 뭐 횡보해서 우상향을 약간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측면인데, 유틸리티는 개인들이 거의 안 하는 종목이니까 제외하고, 호텔 레저 그리고 호텔 레저랑 하나 더 있습니다. 조선 쪽, 조선 쪽 현대인프조선 오늘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드렸는데 일단 목표가 제시해드렸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제시해드렸습니다. 워낙 기대치가 낮았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반등하는 기술적 반등에 기댄 그런 단타성이었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뭐 대부분 2021년도에 순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이나 업종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순이익 전망치가 뭐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많이 늘었던 종목들인데, 오늘 이슈가 되었던 이제 KB금융, 그다음에 조선 쪽도 지난 분기보다 뭐 기대치가 높아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호텔 레저,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좀 버티시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버틴다는 말도 되게 우스운 게, 기껏해야 이제 한 달 반 지났거든요. 1년 동안 이제 신나게 우리 주식 했었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사이클은 저희가 배울 때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긴 합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넘어가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물린 거고요. 그래서 지수들 좀 보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쭉 우상향하던 이제 흐름을 뒤로 하고,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뭐 하루 빠진 다음에 하루 급등하고, 이틀 빠지고, 또 꼬리 길게 밑으로 내린 다음에 급등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방향성을 잡기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앞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좀 방향성을 잃은 이제 그런 모습이고,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더 큰 모습입니다. 금리를 한 번 올려서 뭐 여차하면 다시 내릴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장난 치는 게 아니라, 미국 금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올리기 시작하면 좀 꾸준하게 그 텀을 두고 올리는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진짜 리스크는 금리를 인상하는 본격적인 시기에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이걸 업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진짜 좋은 종목들 묻어놓고 오랫동안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거예요. 계속해서 벌어지면 화폐 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금리 인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타이밍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유로화가 낮은 국면을 보일 거고,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가장 큰 통화가 상대 통화 중에 유로가 제일 비중이 큽니다. 예전에 공부할 때는 60% 이상 됐었는데, 나머지 뭐 엔화나 파운드나 뭐 쭉쭉쭉쭉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올라가면 이제 유로화가 낮아지면서 통화 가치가 낮아지면 어쨌든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유럽 증시가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이 많이 빠졌어요. 주요 지지선을 이게 제가 말하는 강하게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중국 증시에 대한 비중은 높진 않겠지만 좀 걱정되기는 하는 중국 증시의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를 보면 코스피도 일단 진짜 웃기게 2950을 오늘 하단에 터치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으로 마감했어요. 그래서 2950이 무너져서 밑으로 긴 음봉이 나왔다면 진짜 이거 뭐 작별 인사를 해야 되나. 이제 여러분들도 언제까지 뭐 빠지는 장에 뭐 기다리라는 말만 하는 방송을 볼 의미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한동안 쉬어야 되나 생각했었는데 일단은 뭐 반등을 해줬습니다. 2950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조금 당황스러운 숫자이긴 해요. 개인적으로도. 76으로 마무리했고 일단은 뭐 2950이든 2300이든 뭐 16일, 17일에 열리는 FMC 17일, 18일인지 헷갈립니다. 아무튼 여기 FMC까지는 좀 지켜보고 만약 물리면 할 수 없죠.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고 오르면 그때 다시 판단을 하는 걸로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흐름 자체만 보더라도 좀 다이나믹했어요. 진짜 아침부터 뭐 급락하길래 이거 올 것이 왔구나 생각. 2분봉입니다. 2분봉. 흐름 파악할 때 2분봉은 전 자주 보는 편인데 일단 뭐 계단식으로 급락하고 할 것 같더니만 또 반등하고 2950을 상회하면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와, 너무 무섭게 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빠지니까 전화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계속해서 개인은 뭐 싸다 생각하는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무슨 종목을 샀는지는 못 봤습니다.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세에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고 기본적으로 연기금이 같이 팔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럴 때 좀 받쳐줘야 되는데 글쎄요.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도세에 가세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3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전기전자 업종의 외국인 대규모 매도, 서비스업 대규모 매도, 화학업종까지 이제 뭐 3대 주요 업종이 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었던 지난 한 주였고 이제 어제 오늘까지 해가지고 봐도 이제 화학주, 전기전자에 더 일수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매도 물량, 서비스 업종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8만원은 분명히 매력이 있는 가격이긴 해요. 근데 일단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기관들은 삼성전자를 샀고 근데 되게 웃긴 게 경험적으로 봤을 때 기관이 인버스를 샀을 때는 반등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런 부분이 눈에 띄었고 현대인프로선 있네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KB금융이 오늘 순매 상위에 올라오면서 금융지주들 신한지주도 있네요. 금융주가 올랐던 이유는 결국에는 제가 뒤에 뉴스 기사를 하나 갖고 왔거든요. 금리 예대 마진이 개선된다라는 거죠. 금리를 올리면 이제 예금과 대출의 이자가 워낙 기준금리가 낮을 때는 이 폭이 얼마 안 되니까 수익성이 개선되기 힘들다라는 내용인데 이 폭이 커지면 이제 10달러에서 한 1달러 남겨 먹을 거를 100달러 벌어졌으면 뭐 한 20달러 남겨 먹어도 크게 티 안 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된다라는 그런 금융주의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망할 SK이노베이션도 있고요. 참 돌이켜보면 아쉬운 부분들 포인트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오늘 이제 주요 종목 올랐던 거 안 올랐던 거 그리고 또 힘주어서 보고 있는 종목들 몇 개만 가지고 왔어요. 많이 빠진 거 갖고 와봤자 우울하기 때문에 자 오늘 목표가 드렸던 거 이제 현대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1차로 도달했다라고 말씀드렸고 2차 보실 분은 6만 원 조금 더 높게 보시면은 일단 이 힘든 장에서도 좀 가뭄의 단비같이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또 등장했고요. KMW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일단 생각보다 하락폭이 매우 커요. 아마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KMW는 워낙 기대치가 컸던 종목이다 보니까 예상치보다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지금 생각보다 매도 물량을 더 강하게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기대치가 높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하락은 멈춘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 어, 또 이런 장비주들이 오를 때는 더 화끈하게 오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쉽지만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같은 장비주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기대치가 높지 않았던 서진은 200일선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막판에는 서진을 더 또 강조했었었는데,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어쨌든 둘 다 엮어가긴 하는데 조금 덜 빠진 게 상대적으로 다행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효성 TNC 같은 경우에도 저도 비중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막판에 좀 올려주면서 일단 60만원 목표가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난해한 목표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형주 이렇게 버텨주는 종목들이 있어서 잔고를 좀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비중이 비슷하거든요. 초성 TNC랑 SK이노베이션이랑. 지금 SK이노베이션 사실 좀 힘들어요. 조용히 있을 때만 해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하도 언론에서 난리를 치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던 사람들도 팔게 하는 그런 신비한 그런 포인트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말을 더듬네요. 제가 그런 기사들을 봐도 팔고 싶을 정도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는 걸로 같이 하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등하고 파실 분은 파시고 안 파실 분은 이제 길게 가져가자 했었을 텐데, 잘 파신 분은 다행인 거고 못 파신 분은 여기서 한 번 더, 저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추가로 들어갔다가 이제 이렇게 두드려 맞고 있는 건데, 그런 포인트들을 짚어드렸으니까 너무 원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좀 속상해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힘주어서 보고 있는 게 한국콜마, 지금 지켜보시고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말씀만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의 대체제인 것 같습니다. LG화가 너무 비싸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제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히어로는 일단 KB금융이에요. 48,000원 목표가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서 힘든 시기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KB금융 워낙 좀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다 보니까 힘든 시기도 분명히 있었고, 안 팔고 잘 버텼고, KB금융이랑 신한지주 두 개를 이제 제가 지난달인가에 종목으로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드렸었어요.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53,000원까지 오늘 많이 올라갔었고, 그나마 또 가뭄에 힘이 됐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사가 되게 재밌는 게 떴어요. 오늘 뜬 기사입니다. 속절없이, 그래서 제가 편집하려다가 그냥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박혜린님 뉴스 마켓이고요. 30%뛴 KB금융, 속절없이 무너진 증시. 그래서 일단 큰 그림을 좀 보자라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 아마 해석이 잘 되실 것 같아요. 박 기자, 오늘 외국인 투자 자금이 크게 빠지면서 시장이 지지부진한 하루였죠. 나올지 하락하고 있다. 이제 둘이서 이렇게 의견을 나눕니다. 결국에는 이거죠.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담감에 국내 증시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며 동향을 주시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보기엔 전무예요. 이제 이런 내용은 크게 의미가 없고, 미국 국채금리가 왜 상승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 제가 말했던 거 그대로 오늘 기사에 나와서 좀 웃겼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지난 주말이네요. 주말 동안에 2조 달러 가까운 부양책을 가결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서명하면 부양책이 시행되는데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니 경제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물가 상승이 되고, 국채금리가 오른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연 1.6% 수준인데,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대표적으로 은행주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이거 보고 지금 들어가면 이제 기사를 보면서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죠. 지금 은행주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표가 드렸던 거는 몇 시였나요? 점심 먹고였나 점심 전이었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즈음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납니다. 2시 정도였네요. 네. 2시 정도에 약간 주춤할 때 그래서 말씀드렸었던 거고, 이렇게 기사 나오는 거는 이제 또 어느 정도 끝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내용 봐서 매도
수익 실현하면서 하시면서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는 수익성이 확대된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내용 다 그렇구나 하면서 지금 들어가면 또 이제 뭐 하여튼 안 좋은 얘기 하겠죠. 뭐 주요 긴축 기조로 선회하기 전까지는 KB금융이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뭐 꽤 길어질 수도 있겠군요. 다 의미 없습니다. 지나간 기사들이에요. 자, 그래서 뭐 KB금융은 뭐 순이익을 기록했고 3년 만에 신한금융을 제치고 1위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 같이 드리는 거는 두 개 다 비슷했거든요, 흐름이. KB금융이랑 신한지주 두 개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둘 다 뭐 비슷한 흐름인데 KB금융이 조금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위 탈환 이유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안 가지고 왔습니다. 자, 결론을 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논리로 인해서 미국 정부 부양책, 앞서 말씀드렸던 부양책과 코로나 시대의 종말, 보복 소비 등등 경기에 대한 낙관은 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금리를 어떻게 방향성을 결정할 것인가가 지금 단기로 많이 흔들리고 있는 증시에 좀 뭐 진짜 내려갈 건지 아니면 기우였던 뭐 그런 내용인지에 대한 방향성이 조만간 결정될 것 같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1년 동안 즐거웠는데 한 달 반 뭐 주춤할 수도 있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좀 지켜보시는 그런 한 주 혹은 다음 주까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좀 두서없이 많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